그래서 이제 그 행동경제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돼지의 최후는 도살되어서 식탁에 오른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베스트셀러 저자님들, 특히 주식 고수님들을 모시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있는데 최초로 두 번째 부르는 주식 고수 베스트셀러 저자님이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 부른 이유는요. 최근에 책을 새롭게 내셨는데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단기간에 진입을 해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박병차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책을 너무나 또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그리고 저 최근의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저는 이 카메라 돌기 전에 사실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게 착 박혀 있어요. 사실은 책을 뭐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부류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투자 쪽에 인베스트 쪽이 있고 또 이제 거래의 기술 또는 매매의 기술이 트레이딩 쪽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출판 쪽에서 제 기억에 이렇게 순위권 안에 들었던 트레이딩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강의 쪽에 1위에 딱 등극을 하셔갖고 제가 서둘러서 섭외를 했고요. 제목 한국 제목으로도 돈을 부르는 매매의 기술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그 매매의 기술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재무제표만 보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좀 약간 개선시켜주고 바꿀 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책에 대한 질문도 할 거고요. 말씀하셨지만 책에 대한 질문 이후에는 최근의 시황에 대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반부의 책들이 차트를 알면 초단타 매매 타이밍이 보인다. 10분할 데이 트레이딩 이런 류의 책들이에요. 네네. 그야말로 트레이딩 책들이죠. 그래서 네. 우리 박 부장님이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증권업계에 종사를 했는데 트레이딩 쪽에 좀 더 그래도 관심을 가지셨었나요? 처음부터? 처음에 증권사에 입사했을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를 했겠죠. 이제 그렇게 입사를 했는데 그 입사하자마자 I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아침에 뭐 출근하면 전부 다 상장 폐지고 뭐 그랬던 시절을 겪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1998년도 가을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서 비로소 연속 재매매 온라인 거래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온라인 거래가 아니었지 네. 않습니까? 온라인 거래가 생기다 보니까 연속 재매매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참 붐이었던 게 데이 트레이딩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매를 상당히 오랫동안 활발하게 했고 그때 책들도 냈고 교육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에 저를 본 사람들이 이제 짧게 단기 매매하는 데이 트레이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오랜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스캘핑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조금 더 이제 길어진 거죠. 근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요. 제가 증권사 처음에 입사해서 잠깐 증권사에서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제가 증권 방송을 차리려고 방송국을 차리고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를 하려고 IT 직원들 뽑아서 알고리즘 매매 검색식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매매를 할 때는 내 것만 했었잖아요. 집중적으로 내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잠깐 있다가 제가 대우증권에 다시 입사를 해서 대우증권에 계속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고객의 돈을 제가 위탁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고객의 돈을 가지고 초단타 매매를 한다.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 스타일이 약간씩 바뀐 거고요. 이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이나 이건 전부 다 금액에 한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이 돈을 받아주는 종목이 있고 받아주는 시황이 있어요. 그냥 돈만 타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점점 약간 더 좀 긴 매매, 좀 가치 투자의 매매로 좀 바뀐 거거든요. 매매하는 스타일이 변하면서 책의 내용도 변한 거예요. 초반에는 데이 트레이딩 책의 위주가 많았고요. 점차로 가면서 시황과 그리고 가치 투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의 내용들을 있었고 지난번에 세무사님하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합시다 이런 책이었고요. 근데 이번 이 책은 왜 다시 이런 책을 쓰게 됐냐면은 2001년도에 10분할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개정판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데이 트레이딩 용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요. 그 기본 바탕 베이스 하에 조금 더 변화시켜서 새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릿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들이 많아서 정말 형광펜을 칠했는데요. 진짜 그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머릿말에서 왜냐면은 이제 네. 저는 머릿말의 저자의 의도가 보인다고 보는데 네. 이 책의 취지가 너무 좋았던 게 트레이더들이 읽어 이게 아니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금 작년 코로나 이후에 뭐 동학개미 운동으로 들어오신 분들 네.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결국은 가치 투자적 접근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하더라도 예. 어떻게 남들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예. 또는 남들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느냐는 예. 거래의 영역인데 예. 머릿말에 정확히 그런 표현을 하셔서 예. 굉장히 많은 독자들이 머릿말 보면 아마 꼭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예. 싸게 사고 비싸게 팔자는 얘기잖아요. 아, 그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뭐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이런 책을 내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주식 사가지고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괜히 섣부르게 단기 매매에다가는 그냥 졸창 깨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 투자들 550만 명이 갖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전 국민 국민주의예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1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계속 옆으로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삼성전자를 지금 팔아야 됩니까?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사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물론 가치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82,000원의 시가총액이 550조예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난번에 1분기에 9.3조 정도 나왔고요. 이번에 2분기에 21조 좀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 전체를 한 48조 정도 보더라고요. 그럼 50조라고 그냥 러프하게 그냥 생각을 해도 50조의 멀티플이 10배면은 500조죠. 12배면 600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550조니까 올해 전체 이익으로 봤을 때는 여기보다 잠깐 약간 위에요. 10만원, 12만원. 노무라 조건은 지금 지난번에 12만원 목표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많이 못 간다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멀티플이 14배, 15배 이상 TSMC나 이런 데처럼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 가치 분석에 의한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무사님처럼 가치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알았어. 그래서 설명을 해서 14배 정도 보면은 700조 되지 않습니까? 700조면은 지금은 550조니까 150조 더 올라가니까 25% 올라가면은 그게 딱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해보고 한 10만 원 근처 살짝 아래일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이거 10만 원 정도 보고서 한번 가보자.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만 생각을 가져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제 언젠가 가겠지. 만약에 안 가면은 유산으로 물려주지? 또는 뭐 배당만 받아도 되는 거야.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이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을 삼성전자니 그나마 다행인데 이 2,500개에 대한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전부 다들 확신을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무작정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본적 가치를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더 살 용기가 있냐 확신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도의 신호가 있었냐 아니면 매수의 신호가 어떤 신호가 매수의 신호냐 나 그럼 어떤 상황에서 더 사야 되느냐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똑같은 주가가 10,000원에서 10만원 간다 하더라도 10,000원에서 10만원 아시지 않습니까? 10,000원에서 10만원 간 걸 사람들이 막 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 10,000원에서 올라오고 10만원이야 자기가 10배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치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런 관리를 뭘 갖고 할 거냐 본질 가치 가지고도 분명히 하고 시황도 보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시황이나 본질 가치나 사회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고 심리가 녹아있는 게 사실은 주가입니다. 그냥 주가 현재 움직임이에요. 시장에 순응하고 가격에 순응하면서 내가 볼 때 주가에서 그걸 말해준다. 그런 시그널이 뭐냐 이런 거 정도로 우리가 알고서 거래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수익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가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치 분석에서는 사실 주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치 분석은 가치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0,000원의 주가에 사서 15,000원의 주가에 팔아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남들보다 조금 싸게 사고 어떻게 비싸게 파는지 이 책에서는 총 3장으로 구분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곰과 황소의 힘겨루기인데요.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가격이 결정될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니까 매수세,
매도세. 사실 매수가 수요고 매도가 공급입니다. 그래서 매수세, 매도세. 나아가서는 힘이 세게 올라갈 때가 이제 황소, 또 내려갈 때가 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 박 부장님이 책에 일장에는 곰과 황소의 힘겨루기. 그래서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떻게 힘을 겨루며 그럼 우리는 그 힘겨루기를 통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는데요. 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일 양봉의 50%를 지켜야 되는 황소의 룰, 전일 음봉의 50%를 지켜야 되는 곰의 룰, 또 뭐 봉에 담긴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이 봉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과 왜 황소는 전일 양봉의 50%를 다음날 지켜야 되고 왜 또 곰은 전일 음봉의 50%를 지켜야 되는지 요 개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시장은 황소와 곰이 싸우지 않습니까? 황소가 이기면 주가가 오르고 얘들은 돈을 벌어요. 곰이 이기면 주가는 떨어지고 얘들이 돈을 법니다. 얘들은 맨날 싸우고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싸울 때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얘들이 싸우다가 잠시 관망하고 싸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 대금이 없어요. 딱 이렇게 그 시황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외국인이 항상 황소냐?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곰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황소냐 곰이냐는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기관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어요. 누가 황소냐 곰이냐를 판단을 하고 누가 이기냐만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일단 시황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이들이 어떤 한 종목이 있어요. 뭐 어떤 거 할까요? 삼성전자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둘이서 막 싸워요. 얘는 계속 살려고 하고 있고 얘는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얘가 지금 곰이에요. 그리고 사는 쪽은 개인들이 그동안에 계속 샀어요. 이거 황소예요. 근데 얘들이 싸우면서 볼 때 어느 한쪽이 극단적으로 이기거나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맨날 여기 이후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황소 쪽이 개인들이 이겼다. 그럼 얘들이 이겨서 주가가 만약에 50% 막 30%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럼 이들의 힘이 굉장히 세서 올린 거잖아요. 이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산 거거든요. 주식은요 많이 산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올려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나 아니면 저가 매수나 뭐 알고리즘 거래들 이런 거래는 주가를 움직이지 못해요. 정말 마음 먹고 우리가 세력들이 하듯이 그냥 가격을 막 쏴붙이면서 올리는 이런 거래가 들어오는 건데 이걸 황소라고 그러고 또 강력하게 내리려고 하는 쪽을 이제 곰이라고 부르는데 가격이 한 3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의 생각은 이런 걸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사서 30% 올라서 내가 팔아먹던지 아니면 더 올려서 팔아먹던지 여하튼 간에 이들은 가격을 올려서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잖아요. 이들이 가격을 올려서 샀기 때문에 양봉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항상 드려요.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샀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계속 호가단위를 바꿔가면서 꾸준히 계속 샀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의 평균 단가는 10,000원에서 11,000원 가면 15,000원이 평균 단가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계속 올리면 다행이지만 15,000원에 곰이 나와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15,000원 떨어지면 얘는 손해지 않습니까? 얘들이 정말 강력한 황소라서 끝까지 올릴 놈이면 자기가 손해보는 가격까지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기 50%를 오르려고 했지만 뭐 피보나치 수요율로 38.2%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정확한 이론은 뭐냐면 올라갈 때 어떤 가격에 이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샀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매물대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얘들 힘이 약한 거예요. 보통 우리 개별 종목이 여러분들 보면요 급격하게 사면서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액티브 펀드들이요. 그런 애들이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얘네들이 한 11,200원이 가장 많이 산 얘네 평균 가격이에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얘들이 11,200원이 평균 가격인데 가격이 더 떨어져. 더 강력한 고음이 나오든지 아니면 얘들이 지들이 판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추종하면서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추종한다라는 걸 좀 질문은 안 주셨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 양떼와 돼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한번 드리면요. 양떼들은 이제 떼를 지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원래 속성상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황소가 이기면 황소 쪽으로 막 가고 곰이 이기면 곰 쪽으로 가야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양떼들이 쭉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양떼는 누가 이기는지 잘 보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 이하에 있는 양떼들은 누가 이기는지 잘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남떨어지로 가면 막 쫓아가다 남떨어져서 떨어지는 거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요. 하나의 동물이 더 있죠. 돼지가 있죠. 돼지. 양떼처럼 누가 이기든지 응원하면서 가야 되는데 막 한참 황소하고 곰하고 싸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소가 막 매수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놓고 그러다가 지들이 다 팔아먹고 나간단 말이에요.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야 되는데 한참 응원하다가 보니까
앞에 있던 황소가 없어지고 자기가 전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곰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동경제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돼지의 최후는 도살되어서 식탁에 오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양들이 다친다는 얘기는 손실을 좀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하시다가 5%, 뭐 7%, 10%날 수도 있어요. 보통 20%, 30% 정도도 복구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주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70%, 반토막 이상 나고 70% 빵동 나고 이러면 그 다음에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질문에 답변에 제가 너무 사족을 좀 많이 하는데요. 다른 얘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거래하지 말고 양들처럼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대신 현명한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황을 보는 거고 내가 어떤 거래를 하는 건지 하지 않습니까? 현명한 양이 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돼지는 절대 되면 안 되고 예. 눈치껏 어디가 이기는지 잘 보는 양들 중에서 좀 앞에서는 현명한 양이 돼야 된다. 근데 그 현명한 양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트의 가장 기본이 봉인데 양봉이 크게 나오고 다음날 조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간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굉장히 양봉이 약한 양봉이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황소가 그렇게 세지 않았던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봉 차트를 보면서도 이게 강한 황소였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자. 왜냐면 우리는 강한 쪽에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봉 다음으로 이제 바로 나온 게 매수 타이밍인데요. 결국 이평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술적 분석 책이라면 그냥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봉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평선을 배웁니다. 그런데 일장 공강소 항소의 힘 겨루기에 이제 전일 양봉 50%를 지켜라를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매수의 3가지 타이밍, 매도의 2가지 타이밍인데 모두 이평선의 위치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5일선, 21선, 그 사이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무조건 이평선의 위치만 갖고 간단히 봐서는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뜻인데 한 5일선하고 21선 정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평선은 이제 과거에 종가 평균값을 5일 거, 20일 거, 60일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올라가는 주식은 5일선 평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1선 평선이 있고 그 밑에 60일, 120일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있는 60일하고 120일은 저는 거기까지는 거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60일은 3달이에요. 3달이면 주가가 그냥 어떤 건 반토막 나고 어떤 건 50%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길게 보지 않고 그 안에 판단이 끝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5일과 21일도 평선이 있다. 그러면 주가가 봉이 위치한 이 위치가 5일도 평선 위에 있는 경우 급등하는 주식 그리고 눌림목을 주는 주식은 5일과 21일도 사이에 있죠. 그리고 급락한 주식은 21일도 아래에 있죠. 그럼 이 3가지 때 내가 어떤 신호를 갖고 매수하느냐만 알면 끝나죠. 그래서 3가지인 것이고요. 그게 3가지로 만든 것이고요. 매도는 주가 위치가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매도 신호가 나올 때 한번 매도 신호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눌림목을 주는데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는요 나중에 하는 겁니다. 보통 무슨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그리면서 이게 추세라고 하면서 추세 하단에서 하고 고점이 팔고 추세선이니까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거래할 때는요 이런 시점에 거래합니다. 그냥 이런 시점에 거래를 해요. 이 시점에서 얘가 위로 더 올라갈지 옆으로 갈지 밑으로 빠질지의 경우의 수는 내가 거래할 때 이런 수인 거지 결과는 좀 사후적으로가 아니에요. 제 책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이나 승부처럼 이렇게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읽어보면 별 내용이 아니고 그냥 다시 리마인드예요. 그런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제 책은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사후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약하냐 쨌냐 이걸 지금 판단하자는 거지 사후적으로 어떤 게 없어요. 그러니 지금 어떤 징후가 있으면은 얘가 올라갈 거고 어떤 징후가 있으면 내려갈 거라는 걸 지금 판단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추상적인 얘기도 있고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 책인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리던 타고 계속 올라가던 종목이 분명히 꺾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매도 신호가 한 번 있겠죠. 그리고 얘가 눌림목이 됐는데 좀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듯이 올라갔다 눌림목을 보였다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시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이게 시세를 끝내고 이제 밑으로 꼬라박을지는 요 순간에는 모르잖아요. 요 순간에 위로 올라가는 걸 매수 이신호라고 한다면 그것에 반대 시그널이 나오면 요거는 매도의 신호거든요. 요때가 이제 매도의 2번째 신호예요. 근데 매도는 2가지뿐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팔지 않고 밑으로 팍 빠졌어요 많이. 매수 신호는 21도 평선 아래에서 매수 신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신호가. 그런데 매도는 3신호를 하면 안 돼요. 왜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바닥에 팔아요? 그건 안 되죠. 이미 위에서 팔았어야죠. 이미 위에서 팔아있어야죠. 그래서 매도는 5일 이동평균선 위에와 5일과 21이동평선 사이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면 매도해야 된다. 매수는 5일 이동평선 위에서 매수하는 방법, 5일과 21이동평선 사이, 그리고 21도평선 사이에서 급락한 종목은 어떻게 매수해야 돼?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매수 2신호는 눌림목 매수거든요. 네. 여러분 다 공부하셔서 대부분 다 많은 책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매수 3신호도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매수 1신호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캘퍼들, 데이트레이더들의 개념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좀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카카오가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5일선 타고 가는 거죠, 안 깨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냥 쉽게 얘기해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을 지금 카카오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항상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산 날에 상투가 있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참다가 야, 내가 잠식했나 보다. 오늘이라도 사보자. 꼭 정말 머피어치 대단한 게 내가 산 날에 상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주식은요. 그런 심리가 우려의 심리가 경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못 사면서 쳐다만 본다고요. 계속. 그러니 맨날 급등하는 종목하고 시세를 많이 내는 종목은 못 사는 거고 그냥 힘없거나 아니면 빠지는 종목을 사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오랜 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많은 분들의 계좌를 위탁해서 운영을 해보면요. 주식시장이 원래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는 사람이 수익이 좋더라고요. 수익률이 좋아요. 보수적인 분들 있잖아요. 안정적인 성향을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수익률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한번 진짜 베팅할 때 베팅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조금씩 벌다가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올던 평소 타고 가는 종목을 정말 그런 종목을 사지 않으면 맨날 나는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사긴 사야 돼요. 근데 그런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한꺼번에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 1신호를 따로 제가 빼가지고 매수 1신호의 상황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매수 3신호, 매도 2신호인데요. 그 신호마다는 전반적으로 그 스킬들은 약간씩 다른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5일선과 21선 이 두 선을 중심으로 5일선이 위에 있고 21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5일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어떨 때가 매수 타이밍인지 어떨 때가 매도 타이밍인지 그리고 5일선과 21선 사이가 눌림목 조정 받을 때 어떨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어떨 때가 매도 타이밍인지 21선 아래에 있을 땐 어떨 때가 매수 타이밍인지만 고려해라. 매도 타이밍은 벌써 늦었던지 이미 했던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평선에서 5일선과 21선이 특히 단기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공부하셨고 어디에 내 주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오늘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건 사실 차트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 책의 차트가 굉장히 칼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같이 보면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은 매매 타이밍 판단의 핵심적인 개념 이렇게 있는데 시간의 중요성, 가격, 거래량, 또 움직임과 멈춤,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가 움직임에 거래량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거래량이 우리 매매 타이밍 판단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거래량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톡 집어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전반에 얘기했던 봉, 이평선, 그리고 매수 3신호, 매도 2신호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시면 돼. 딱 여기까지 들어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핵심 유교소라는 걸 제가 만든 거를 시간, 가격, 거래량, 움직임, 멈춤, 속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주가랑 무슨 상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시간이라는 건요.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정말 신기한 게 주가는요. 대칭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급등하면 급락하고요. 그리고 완만하게 간 놈은 빠질 때도 완만하게 가고 완만하게 빠진 애들은 올라갈 때도 완만하게 올라요. 왜 그럴까요?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칭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얘가 한 2달 빠졌다 그러면 2달 오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비대칭되는 구간이 되면은 그 시장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냐면요. 오르는 게 3개월 올랐는데 1개월뿐이 안 빠져.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요.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시간으로 내가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가격의 요소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7만원짜리 주가로 20% 수익 내기랑 만원짜리 주가로 20% 수익 내기로 하면은 7만원짜리 20% 굉장히 어려워요. 만원짜리가 20% 가는 거는 아주 금방금방 갑니다. 그런 속성을 좀 갖거든요. 가격에도 어떻든 주식에는 속성이 있다는 거고요. 거래량은 이제 거래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누구를 데려와도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수자들과 매도자들이 그날 거래한 흔적을 남긴 거고 절대로 속을 수 없는 그들의 심리가 거기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건 절대로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거래량의 기준이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10,000원에서 20,000원 갈 때 막 치고받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세게 딱 붙으면서 20,000원부터 25,000원, 3만원 갈 때는요 막 치고 올라갈 때 거래가 생겨요. 그러다가 얘가 35,000원, 4만원 이렇게 위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거의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날에 상투인데 이거 겁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센 종목을 내가 왜 팔아? 많이 먹어야지.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올라가면은 줄어야지만 그 주식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에 10만 주, 20만 주 거래됐는 게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돼버렸어요.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이건 매도의 신호입니다. 왜냐? 주가가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거래량이 10만 주, 20만 주뿐이 안 됐다는 얘기는 매수 매도하고 싸우면서 황소가 계속 이긴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100만 주가 됐다는 얘기는 100만 주 판 거예요, 곰이. 누군가 또 100만 주 판 거예요. 평소에 10만 주뿐이 안 됐다는 얘기는 별로 안 팔던 애들이 이때 이만큼 올라오고 와서는 이제 왕창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반대로. 여태까지 숨기고 좀 지켜봤던 주도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구나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왜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제약바이오 종목 개판이죠.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 물 탈까? 더 사서 어떻게 할까? 아니면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 많으시거든요. 이런 종목은 그러면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해요. 지금 말씀드린 거꾸로. 계속 내려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생겨요. 여태까지 사지 않았던 황소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바보예요. 갑자기 왜 들어왔겠어요? 이들이 이제 힘을 내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가 보건권에서 거래량이 생기면 매도로 보는 거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급작하게 늘어나면 매수로 보는 거고 여러분 카카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카카오 언제 팔아야 되냐고 묻는 분 되게 많거든요. 야 팔긴 뭘 팔아. 무슨 신호는 무슨 신호야. 카카오는 뭐 이제 삼성전자가 될 거야. 애플이 될 거야. 이제 무조건 들고 와.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 보면요. 제 이론은 뭐냐면 제 당구 말씀은 거래 터지면서 매도 신호 나오면은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야 거봐 너 틀렸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건 사후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상투를 치고 계속 내려가서 한 1년 동안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속으로 그러겠죠. 말도 못하고 아이씨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그런 관리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의 포인트에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속도는 뭐냐면요. 빠르게 빠진 종목들 있잖아요. 목표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천천히 빠진 종목은 목표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잡느냐,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다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의 속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매수 매도 타이밍과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거기에 약간 스킬을 더해서 내가 얼마큼 들어가고 목표 수익률을 얼마큼 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6가지 개념을 조금 더 공부하자라는 내용들입니다. 지지와 저항 돌파, 추세, 패턴, 트레이딩 종목의 선정. 여기서 제일 땡기는 건 제목 딱 보자마자 트레이딩 종목의 선정이었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주식 투자자니까 고수님들의 책에서 저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제목이 트레이딩 종목의 선정이야? 뭐가 있자고 봤더니 너무나 자세하게 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장시작 전 종목 선정 방법, 그리고 장중 종목 선정 방법, 또 HTS 기능을 이용한 종목 선정 방법, 이렇게 한 3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히 표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책과 함께 공부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좀 간단히 장시작전과 장중 종목 선정에 어떤 구분이 있나요? 일단 데이 트레이더들 스캘per 단기 거래자들은 대부분 장 전에 또는 장 중에 메모지를 넣고 이거 적어둡니다. 나 이거 자 네이버 어저께 거래 증가하면서 움직였다. 나 이거 내일 매매해야지. 어떤 상황이든 매매하지 이렇게 해서 자기 종목을 적어 놓습니다. 그렇죠. 미리 그 종목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매수 신호 1신호, 2신호, 3신호에 맞게 매수 1신호는 센 종목 중에서 지금 탑픽 종목을 일단 골라야겠죠. 그리고 급락하는 종목이 터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잡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원재가치 대비 고평가돼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게 PER이잖아요. 평균 PER 대비 많이 빠졌다고 좀 생각이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남들 다 좋다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도 일부 좀 구해놔야겠죠.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는 대부분 차트를 보면서 거래량을 보면서 이제 종목을 이렇게 골라놓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요. 장중에는 어떻게 취하냐면요. 장중 특이한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뉴스가 나오거나 모멘텀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대량 거래가 터졌거나 아니면 급등했거나 급락했거나 이런 것들 찾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다 체크를 좀 하는 건데 저는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장중에 최근 3개월도의 평균 거래량의 5배, 10배씩 거래되는 종목이 그날 나와요. 거래가 터지. 그런 종목이 꼭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무조건 나열해 놔야 돼요. 그런 종목은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주가의 변화가 위든 아래든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HTS의 기능에 사실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에는 HTS 기능에 있는 게 좀 빠져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요. HTS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딱 띄워놓고 거기에 검색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근데 검색 기능들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을 찾기를 하시면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대표 종목을 장 전에 고르거나 장 후에 고를 수도 있고 장 중에는 거래량 급등이 가장 핵심인데 결과론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요. 근데 장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평소의 거래 단위보다 급격하게 이상 거래 단위가 생긴 종목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종목만 아예 찾는 거예요. 누적 거래량이 아니고 순간 체결량으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삼성전자, 카카오 뭐 네. 10만 원 이상짜리들이 네. 뭐 한 주, 두 주, 10주 네. 이렇게 되는데 막 네. 1000주, 2000주가 네. 큰 큰 돈으로 수량. 들어왔다. 그럼 큰 손이 들어왔다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황수와 곰에서 몇천 주가 들어왔는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몇천 주가 들어왔는데 아래로 막 팔아 또는 오히려 사. 그럼 곰이 들어왔구나 황소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우리 HTS 상에서는 어떻게 이걸 표시를 해주냐면 체결 강도로 표시해 줍니다. 몇천 주씩 들어오면서 막 팔잖아요. 그럼 100 아래 체결 강도가 됩니다. 70, 60, 50 이렇게 되고요. 위로 쏘면서 이게 수량이 들어오면은 뭐 110, 120 이렇게 체결, 100 위로 체결 강도를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그러면 그걸 사느냐 이게 아니고 내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거기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또 잡는 거겠죠. 확실히 종목 선정도 뭐 중장기 투자를 위한 종목 선정은 재무제표가 베이스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요. 단기 매매 종목 선정할 때는 확실히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리고 또 장전과 장 시작 이후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역시나 거래량 중요성 또 한번 말씀해 주셨고, 이 책의 마지막 3장은 실전 트레이딩 스킬입니다. 그래서 16가지 매매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연속 급등 종목의 매매 타이밍 너무 궁금합니다. 연속 급등 종목은 도대체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나요? 사실은 지금 맨 마지막에 3장에 나와 있는 매매의 스킬은요. 지금 우리 짧게 1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이 흐름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념을 잡아도 실전 매매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막 급등하는 놈, 급락하는 놈, 그렇죠. 뭐 아침에 급등했다 오후에 빠지는 애, 뭐 별 정말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해놓은 거예요. 그 뒤에. 실전 매매에서 이런 일이 닥치면은 나는 이렇게 대응을 하자. 뭐 이렇게 좀 해놓은 건데요. 지금 질문은 연속 급등 종목을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매수 아까 오리돈편 타고 올라가는 종목 지금 카카오처럼 이게 연속 급등 종목이잖아요. 주가가 5일선 위에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언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매도하느냐, 예, 어떻게 매수하고 네. 어떻게 매도하느냐, 예, 그걸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 급락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21선 그러면 연속 밑에 그럼 급락 종목은 또 어떻게 되느냐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케이스별로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제 책을 만약에 여러분 보시면 10분 중에 한 3, 4분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 훈련을 뭐부터 하냐면요. 지수로 하세요, 지수. 시가총액을 가지고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의 급격한 시황 변동이 생기는 팬데믹이라든지 9.11 테러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지수는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확실한 매수 매도 신호를 정확하게 줍니다. 얘들은요. 지수를 가지고 매도 매수 신호를 내가 읽는 습관을 계속 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지수 ETF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지수 ETF를 매매를 하실 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매수 매도 타이밍 시그널을 내가 안다면 얘만 내가 훈련이 돼 있으면 지수 ETF 매매로 정말 재미있게 짭짤하게 계속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전 이걸 무조건 권합니다. 작년에 소위 곧버스라고 하는 2200, 2300에서 1400에서 올라왔을 때 네. 아마 지금 다 거의 다 깡통 반토막 반에 반토막. 작년에 그때 9월 10월에 조정을 볼 때 매도 시그널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매도를 했냐? 그냥 기분에 단기 급등했으니까 이제 좀 빠지지 않겠어? 지금 사보면 이거 에이 손해는 안 보겠지? 좀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한번 사볼까?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너무 진짜 울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한번 사볼까?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 빠지겠지? 제가 정한 매수 매도 원칙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수를 보면 매도 신호를 안 줬어요. 그때 매도 신호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딱 올라가지고 딱 한 팔에 매도 신호를 한번 줬는데 단기 매도 신호, 일봉으로 보면은 단기 매도 신호, 주봉으로 보면 중기 매도 신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매도 신호는 1월 11일 날 딱 한 번뿐이 안 줬고요. 전체적으로 작년 4월서부터 한 번도 매도 신호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는 지수에서 보다 명확하고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매도 신호의 훈련을 하시면서 ETF로 거래하는 걸 처음에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1,000만 원 갖고 거래하신다. 그러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그걸 거래를 해보시면은 아마 좀 익숙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에 적용을 해보면은 아마 수달도 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권하는 바입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단기 매매가 좀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매매하는데 수수료도 못 뽑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변동성 때문인데 네. 당연히 개별 종목 하나하나보다 지수의 변동성이 훨씬 낮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삼아 또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수를 읽는 눈이 보여야지 또 종목 선정도 훨씬 일단 더 훈련은 잘하는 그걸로 거니까. 하시고요. 요즘에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병원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신경성 위험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거 신경 많이 쓰면서 거래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수 ETF 매매를 감정으로 하지 말고요. 원칙에서 하는 걸 해보시면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 기술 트레이딩.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 2번, 3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한 번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아직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탑다운으로 본다면 결국 지수부터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 지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일단 쳤고 어떻게 뭐 거래소만 일단 친 상태고 코스닥은 뭐 1000포인트 안착하려고 뭐 애를 쓰고 있는 시기인데 결국은 지난달 한 달 반 전쯤에 아마 모셨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좀 한두 달 동안 어떻게 글로벌 이슈랄지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변했나요? 왜 우리나라 지수가 신고가로 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첫 번째 어떤 이유에인지 모르지만 극복을 해내고 있어요. 힘있게 그 힘이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극복을 해내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공감대, 주식시장은 다분히 심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 심리가 대부분 처음에는 잘 안 믿다가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 말을 안 믿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믿기 시작을 했어요. 뭘 믿기 시작을 했느냐? 물가 상승률 이렇게 오르는 거, CPI 오르는 거 일시적이야. 요걸 시장이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기 시작을 한 거지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요. 모르는 건데 시장이 그것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그걸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CPI가 5% 가는데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야, 당분간 이제 테이프는 걱정 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요, 이런 걱정을 하는 사이에 시장이 뭐 한 10%, 5%, 10% 빠졌다. 그러면 안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어요. 예, 시장은 좀 그래요. 되게 우스꽝스럽죠. 아니죠. 시장은 개별 종목에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가 나왔는데 안 빠져. 별거 아니래. 그렇죠. 그럼 남들 다 별거 아니래. 그러면 야 별거 아니야 다시 가자. 이런 것처럼 시황도 그래요. 시황도. 근데 지금의 시황이 좀 그런 시황으로 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분히 심리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론적 근거는 약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전에는 연준에서 빨리 하지 않을까? 지금 오늘 우리 녹화하는 요 시간이 6월 15일. 네, 15일인데 오늘 저녁 미국에서 15일, 16일날 FOMC 회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테이퍼링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연준이 뒤통수 치면 그러면 시장은 살짝 또 근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영속적으로 빠지는 않을 거예요.
여태까지 해온 거 보면 시장이 상당히 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면 사고자 하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거 가서 걱정 안 했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6월에 테이퍼링 얘기는 안 할 거야. 별력이 없이 그냥 과거에 얘기한 것처럼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공감대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거의 뭐 70, 80% 이상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잭소널 미팅 8월 말에 잭소널 미팅은 미팅이에요. 거기서 결정 짓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테이퍼링 해야 되지 않겠냐 어쩌냐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고 9월에 테이퍼링 일정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9월에 발표를 하면은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빨라도 내년 1월. 보통은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뭘 보고 하냐면 CPI, PCE를 보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2013년도에도 벤버니키 의장이 테이퍼링 얘기를 딱 꺼낸 게 5월 초에 나온 고용보고서 보고서 5월 13일 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용보고서가 매월 초에 전월 고용보고서가 나와요. 5월 달에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4월에 26만 7천 건 나왔죠. 이게 뭐야? 이거 100만 건 예상했어요 그때. 근데 26만 7천 건 나왔잖아요. 이거 뭔가 수치가 왜곡돼 있다. 그래서 야, 그 다음 달거 한번 더 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초에 5월 걸 봤더니 55만 6천 건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떴습니다. 그날 왜요? 엄청 이게 고용이 증가했으면 그러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까 고 겁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또 너무 낮으면 야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나오니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못 믿겠어. 사실은 7월 정도 돼야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서 지금 개인들의 지급하는 코로나 위로금을 6월 중순서부터 점차로 줄여가면서 9월까지 다 중지시킨다고 하잖아요. 이제 끝내는 거야. 개인들한테 돈 주는 거.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부러운 나라예요. 좋은 나라라고 하지는 못하겠죠. 부러운 나라예요. 일주일에 100만 원씩 준다면서요. 하와이 일주일에 100만 원, 400만 원 네트로 현금 주는데 누가 취업을 해요? 세무사니까 더 잘 아시겠죠?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매출을 2019년도에 5억 벌었는데 2020년도에 팬데믹에 3억 벌었다 그러면 2억을 준다면서요. 그러고 있어요. 이제 그럴 수 있는 나라죠. 왜요? 지들이 돈 찍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6월 중순 이후부터 부재금이나 릴리프 자금이라고 하는 요걸 이제 점점 중지시킨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취업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고용자 수는 급격하게 그때부터 늘어나지 지금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6월 거는 7월에 나오고 7월 거는 8월 초에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6월 중순부터 이게 중지되고 있기 때문에 7월에 고용자 수가 아마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개념상으로 보면요.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 그러면 이제 8월에 테이퍼링 얘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런 지금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알았어요. 투자자 입장에 저는 항상 주식 투자자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한테 잠깐의 기간이죠. 한숨 돌릴 그리고 막 이제 돈을 좀 벌어볼 기간이 생긴 거예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따져보면 7월에 나올 6월에 고용보고서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7월 한 중순 왜냐면 8월 되면 또 이제 걱정하기 시작을 할 거니까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7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은 테이퍼링 얘기는 잠깐 뒤로 물러설 거고요. 그러는 사이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잠깐 멈춰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머징 국가의 외국인들이 파는 게 멈춰질 거고요. 그러면서 EQ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7월에 실적 시즌에 들어가거든요. 또 모멘텀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잠깐 우리가 그동안에 멈춰 있었던 것들 한번 수익률 게임 하자. 또 한번 또 벌어보자. 요런 액티브형 자금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 미국을 보면 다우산업지수는 빠지고 은행주도 빠지는데 나스닥은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죠. 나스닥이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니까 우리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에 1위서부터 10위까지가 코스피는 보면 전기전자,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얘들이죠.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게임, 제일 많은 게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2차전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성장주의 애들이 나스닥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고 우리 시장이 약간 올라갈 수 있는 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타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오해하시는 분이 생길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 전제를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요 시한부 기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내가 신규로 종목을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 종목을 연말까지 내년까지 가져갈 거야. 저는 반대하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부터 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우리한테 수익을 줄 기회의 텀이 생겼다.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어 고생했던 종목인데 성장주인데 그 사이에 만약에 올라와 준다. 그러면 그 다음을 또 생각하면
생각하면서 시황을 생각하면서 그쯤에서 내가 그러면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위험 관리에 일정 정도 현금을 만드는 전략을 가져가는지 이런 전략들을 지금 구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페이퍼링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굉장히 상세히 해주셨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글로벌 뉴스 볼 때 좀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이 정도 설명드리고 관심 업종 뭐예요? 라는 질문보다 제가 진짜 궁금한 업종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당연히 지금 주식 투자자라면 첫 번째로는 네이버 카카오를 네. 가장 먼저 말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지금 네이버는 한두 달 전부터 3위에 LG화학하고 싸우면서 올라왔다 치더라도 네. 카카오는 정말 코로나 이전에 뭐 한 20위 정도에서 15위, 10위, 8위 올라오더니 이제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거의 똑같아지고 제가 뭐 이 정도 추세라면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 어떤 견해가 있으신가요? 지금 63조 2,500억 네. 그리고 네이버가 63조 5천억 같다고 봐야 네, 돼요. 같아요, 지금. 63조니까 같다고 봐야 됩니다. 요걸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대답드리기가 왜 그러냐면요. 카카오 가격 팬들도 많고 네이버 팬들도 많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했다가 어느 한쪽에 기울게 얘기하면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 생각은요. 두 개 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지만 같은 방향으로 할 거다. 같은 방향이다. 욕 안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같은 방향으로 할 거다. 왜냐하면 같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세부적인 구체적인 항목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분류 자체가 인터넷에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최근의 모습은 약간 단기적으로 우려가 된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애플이 ML 분할을 한다 그러니까 테슬라 걔네 주식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막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는요. 시총 3위가 되냐 4위가 되느냐가 전체 주식시장의 전체 탑 뉴스가 돼버렸어요. 흥행이 돼버린 겁니다. 주식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 주식을 미인대회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소외되면은 관심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딴 건 상관없이 흥행이 되면 거기에 막 열광하는 이런 특징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고평가됐다고 평하는 건 아니고요. 다소 좀 흥분해 있는 상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수 대비 워낙 올랐으니까 흥분했다는 예. 표현이 정확하시겠죠. 그래서 좀 흥행 때문에 올라간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은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너무 흥분을 해서 바라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근데 좀 너무 이렇게 피해가는 말만 먼저 드렸는데요. 둘 중에 뭐가 더 낫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은 저는 어떻게 좀 보냐면요. 뭐 이거 제가 음모론 얘기도 많이 합니다.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막 사실 뭐 이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이미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카카오가 하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 그 핸드폰에 여러분 보시면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 카카오 골프, 뭐 선물 뭐 해서 쭉 깔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나하나를 잘 보면 다 스타트업이에요. 저는 좀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정말 스타트업 기업처럼 작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커지면 굉장히 좋을 만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네이버는 좀 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카카오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향을 좀 갖는 느낌을 좀 갖고 있고요. 네이버는 좀 대기업이에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스타트업 기업, 개별 종목들, 그리고 뭔가 이슈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장성이 또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시장이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안해지거나 이런 시기에 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차이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시각 차이,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궁금한 업종은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돼?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은 전기차 3인방,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또는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묶어서 그냥 자동차 업종, 왜냐면 자동차에서 전기차를 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배터리와 자동차 업종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반도체하고 자동차 업종 다 좋게 보고요. 그 중에서 전기차보다 저는 자율주행을 좀 기대를 좀 하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시점에서 좀 어렵지만 항상 S커브와 캐즈미러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매수권의 어떤 애널리스트도 항상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요. 테슬라로 비교를 해드려볼게요. 테슬라가 최초에 전기차 한다고 막 그랬을 때 전기차가 이렇게 뭐 되면 배터리 만들고 그러면 전기로 갈 수 있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테슬라 주가가 어땠냐면 떴어요. 실제로 많이 떴습니다.
그랬다가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이런 건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빠지다가 이게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이제 슬슬 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매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그래서 S커브예요. 이렇게 S로 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S가 되는 이걸 S커브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가 많이 올랐거든요. 실제로 상용화되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테슬라 차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닙니다. 물론 모델별로 다르겠지만 모델 지금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브랜드별로 따지면 현대차, 기아차, 포드 이렇게 따지면은 테슬라가 1위가 아닌데 모델별로 따졌을 때는 테슬라의 이번 새로운 모델이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수입차 1위래요. 판매율이. 그러니 얘가 이만큼 많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얘가 이게 성수 단계에 만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팔려. 그럼 주가가 막 날아갈까요? 사실 이 S컵은 그러지 않아요. 성수 단계에 들어가면 많이 팔려도 이제 그 위로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원래 캐즘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요. 세상에 기술이 나왔는데 그 기술로 인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인식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멈춰 있어.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캐즘, 지지층에 단절된 걸 캐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도태되는 기업들 많이 생기고 살아나는 기업들이 이제 성공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좋아지는 것을 한 템포로 본다면 2차 전지도 사실은 요번에 한 텀으로 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같은 2차 전지가 앞으로 반도체보다 시장 사이즈가 더 크다면서요. 그렇게 많이들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 사이즈가 정말 더 큰지 얼마나 사이즈인지 많은 분들의 보고서를 보는 거지 저는 그렇게 분석할 능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올라와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어요. 왜 주춤거리냐면 실제로 이게 엄청나게 전기차에 들어가서 이만큼 많이 팔리는 아직 전고체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고체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2028년? 7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도요타는 2023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면서 배터리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지만 지금은 그것은 선반영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팔리는 대로 매출이 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저 위를 바라보기에는 지금 이만큼 빨리 달려왔다는 거예요.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는 쉬어가는 구간에 있고 여기서 이제 진짜로 도태되는 기업이 있고 진짜 가는 기업이 있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LG화학,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중국의 CATL이나 BYD 같은 경우는 사실 CATL이 1위, 현재 1위잖아요. 그렇죠. 뭐 인정할건 인정을 해야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무작정 우리만 좋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 빨리 쫓아가야 되고 여기서 도태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쫓아갈 수 있느냐 도태되느냐 이런 갈림길의 순간에 지금은 약간 몇 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올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될 거고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방향성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위에가 있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LG화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도태되지 않을 기업이라고 나는 믿어. 그러면 갖고 가야죠. 계속 끝까지 갖고 가서 큰 수익을 내셔야죠. 근데 나는 그 자신이 없어. 그리고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떨지 몰라.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내가 이 부분을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에 판단이 있는 거죠. 내가 투자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 이후에 그런 기회가 있냐 없냐를 볼 때 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상식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기차가 다 다니면 배터리 그만큼 느는 거고 당연한 거고 자율주행도 그래요. 아직 수소차 얘기는 별로 없지만 자율주행도 우리가 부분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차 타고 다니는 거 요즘에는 뭐 주차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길에서 고속도로에서는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이 정도 해주잖아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을 하지 못하는 거는 그 라이더가 너무 비싸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면 전기차는 자율주행보다 좀 더 앞서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은 앞서지 못했어요.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가만히 우리 시장 보면은 이래요. 자율주행이 앞으로 뭐 될 거다 뉴스 나오면 반짝했다가 이게 확 가지 못하죠. 이건 아직까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진짜로 장기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기업을 지금 가지고 들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다 떠가지고 이제 다 좋아졌어. 테슬라처럼 또는 요즘 테슬라처럼 요즘 LG화학처럼 이미 떠 있는데 그때 가서 다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주신 거에 너무 좀 딴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가지고 가되 내 비중에서 어떻게 이걸 취해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취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딴 얘기가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질문은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네. 질문을 드렸고 네. 우리 박 부장님께서 전기차가 확실히 좀 더 실적까지도 연결이 되는 가시적인 네. 앞선 산업이고 그 뒤에 아직 시작도 안 한 산업이 자율주행 산업이니까 전기차는 지금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쉬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움직이지도 않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업종 더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작년 연말 올해 연초까지는 사실 뭐 삼성전자 1월달 고점 치고 네. 방금 질문드렸던 2차전지 관련 3인방들 뭐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작년 연말까지 계속 올랐었죠. 근데 올해 한 2, 3, 4월, 5월 뭐 이렇게 한 3달 정도 가치주의 반란이 있었죠. 네. 금융주, 철강주, 네. 뭐 조선주 이런 네. 뭐 업종들. 근데 이 업종들도 최근 또 이렇게 또 다시 성장률이 좀 움직이니까 네. 역시 또 조정권에 들어갔거든요. 예, 예. 철강, 은행으로 대표되는 예. 약간 소외주들 중에 올해 상반기에 좀 움직였던 애들 예. 얘들은 어떻게 앞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까요? 좀 조정이 좀 길어질까요? 요거는 우리 사무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보면서 요걸 한번 꼭 저 짚고 넘어가 싶은 게 꼭 네. 있는데요. 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성장주라는 얘기는요 이익과 관련된 얘기예요. 네. PL과 관련된 게 성장주이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거 잘못 쓰고 있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치주는 얘는 PER이고 아니고 PBR의 개념이에요. 자산 가치의 주식을 예전에 본질 가치 대비 낮은 거, PBR이 낮은 걸 가치주라고 하는 거고요. PR이 높은 걸 성장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개념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쓰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은 이익이 나지만 지금 이익보다 훨씬 더 고퍼를 주는 거 봐. 30배에서 50배 이렇게 주는 걸 몽땅 싸잡아서 전부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닌 나머지를 모두 가치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런 논란에서 벗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게 지금 단기적이냐 아니냐 네. 이 시기로 좀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인플레이션 랠리가 1월부터 요 봄에 상반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계속 오르고 CPI가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테이퍼링이 생기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플레이션 랠리가 생기면서 철강, 기계, 조선 얘네들이 더 가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이게 잡혀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순간에 일정 시점에서 이게 잡히면서 이게 안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랠리가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료들 보면은 이 캐시우드께서 이제 그런 발표를 했죠. 그 회사에서 뭘 했냐면 성장주들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자기네들 펀드가 안 좋았잖아요. ETF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분석을 해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장주를 이제 슬슬 사야 된다.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거냐? 연준이 테이퍼링을 발표하면 이제 성장주가 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거를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물가가 이 시점에서 멈출 거라는 거예요. 또는 하향 안정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랠리가 끝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못 올랐던 상반기에 못 올랐던 성장주가 올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성장주 가치주보다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섹터 한마디로 경기 관련주 섹터가 가느냐 아니면 리오프닝이라고 얘기하는 내수주가 가느냐 내수주 중에서도 성장주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장주는 사실은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반도체 주식은 성장주입니까 경기 관련주입니까? 경기 관련주이면서 성장주예요. 자동차는요 옛날에는 경기 관련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관련주이면서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은 좀 하지 말자라는 제 표를 드리는 거고요. 완전한 구뚝주 그냥 가치주만 있었던 거 성장주만 있었던 거 이런 극단적으로 있는 건 빼고요. 경기와 연동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주 중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요번에 이게 지금 일시적이냐 꺾이느냐 그렇다면은 이게 꺾이면 지금 저도 이렇게 목조건 얘기를 하지만 시장을 안 그러고 바보스럽게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움직이고 경기금감이 경기금리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성장주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거고 이게 계속해서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이 되면서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 그러면 경기민감주가 더 가는 그런 현상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가 양극단을 선택하면 굉장히 리스키해요. 이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이에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소위 리오프닝 그러면서 컨택트 주식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얘네들은요. 근데 물론 얘네들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하는 종목들을 좀 한두 개를 하시고 그리고 경기 관련주하고 성장주에서 한다 그렇다면은 양쪽을 뭐 바벨 전략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본인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세무사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끝나느냐 물가가 여기서
고공으로 더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멈출 거냐의 판단에 따라서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거냐의 무게중심을 만약에 양쪽 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쪽을 더 가져갈 거냐의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핵심에서 IT 쪽에 있는 반도체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에 있는 뭐 2차 전지도 있지만 자율주행 플러스 2차 전지 차량 경량화 뭐 이런 쪽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추가 질문 하나 딱 더 드릴게요. 그 뭐 리오픈주 또는 네. 뭐 컨택트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뭐 네. 백신 보급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네, 네. 뭐 미국은 뭐 벌써 뭐 여행 권장을 하고 있고 네, 네. 우리나라도 지금 꽤 많은 분들이 특히 뭐 저희는 나이가 안 되지만 40 미만 뭐 예비군 민방위 네. 그래서 굉장히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으셨더라고요. 네, 네. 고령층뿐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종률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보복 소비주 또는 뭐 컨택트주 어떻게 보복 소비주 좋게 봐야 되나 아니면 곧 있으면 우리가 이제 놀러 가야지 하면 그 업종들이 끝나는 건가요? 보복 소비주도 많이 올랐고요. 네. 이제 우리가 놀러 가야 하면 끝인가요? 끝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저는 그래서 하반기에 3,266을 넘어서 제 시황가는 3,400, 500 이렇게 항상 한번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그 선두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에브리띵 전부 다 올랐어요. 정말 안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바이오만 사실 안 올랐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쳐다는 보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은 공평해갖고 어느 한쪽만 그냥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바이오는 빼고요. 워낙 지금 안 좋으니까 투심이. 다른 데들은 전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수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특히 삼성전자가 끌어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섹터가 가기보다는 순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미국이 지금 이번에 GDP 성장률 6.2% 보잖아요. 6.4%로 이번에 또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FMC 회의에서 이번에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2분기에 12%가 13%라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발생했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네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코로나라는 특이한 경우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되는 거지, 그게 없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1982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의 미국의 금리 추이를 보면 저 11%부터 제로금리까지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내려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갑자기 6.2%로 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그만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만큼 금리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금리 안 올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 이거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미국 GDP 성장률 얼마로 봅니까? 올해 6.2%로 보는데 내년에 많이 봐봤자 4%에 3%를 아마 볼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요. 우리나라 올해 4% 정도 이렇게 보지만 내년에 3%에서 2%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내년에 떨어질 거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서 계속 이것만 갖고 열광을 하고 있죠? 내년에 경기 성장률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니까요. 올해 좋을 거를 반영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를 인정해야지. 우리는 그냥 계속 올라갈 거로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역시도 하반기에 올라갈 거라고 계속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고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6.2% 이상 내년에 될 것 같냐고요. 아니면 좀 슬로우 다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슬로우 다운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이내믹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보다는, 다시 제가 지금 섹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장보다는 어떤 한 섹터가 주도주가 돼가지고 끌어올리면 시장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민감 섹터에 철강이나 기계나 이런 대표 종목, 지난번에 센 종목 봤죠. 또는 반도체의 센 종목 보고 5G에 보고 뭐 2차 전지에 봤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하신다면 대표 종목을 그냥 갖고 계시면서 두루두루 포트폴리오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라면 그여기서 비중 조절을 계속 해가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좀 하반기 전략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 제가 질문 드린 거 다 대답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결국은 뭐 한 업종이 주도적으로 가기보다 여러 업종의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 그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비중 좀 조절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응원의 팁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동의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에 또 비판도 해주시고 그런데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더운 여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벌써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에 너무 복잡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은 수익도 안 나고
지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그냥 약간 한마 불러 떨어져서요. 좀 천천히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돈을 벌면 되잖아요. 지금 오늘 좀 떨어졌다고 내일 오르면 되잖아요. 이번 달 떨어졌다고 다음 달 오르면 되잖아요. 조금 마음을 편하고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걸 단순하게 하실 때 그 결과가 더 좋지 어렵게 한 사람보다는 단순하게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이런 좋은 방송이 계속 해주시고 계시니까 방송 계속 보시고 거기에 따라가면서 단순하게 거래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